예, 제 13장 총용약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총용약경 이 장은 정말 도덕경에서 제가 느낀 백미의 장 중에 하나인데요. 앞선 그 상선약수만큼이나 굉장히 훌륭한 그 사자성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총욕약경 이 내자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맞겠는가, 그걸 가지고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우리 문장은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똑같이 놀라고 긴장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기존의 그 총영약경을 해석하는 그런 그 학자분들의 견해하고는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총이 총에 받을 총자고 욕이 모욕할 때 욕자잖아요. 약은 같을 약 놀랄 경.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주로 하냐면, 칭찬을 받으나 비난을 받으나 똑같이 놀라고 대하라, 이런 식의 해석입니다. 그 해석이 주류고, 저는 그 해석이 뭐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세상 일 많이 겪어본 사람들은 저 같은 그건 조금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를 총을 좋은 일, 욕을 나쁜 일로 이렇게 놓고 해보면 훨씬 더 깊이 이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기는데, 일희일비하지 말고 초월해서 크게 흔들리지 않고 네 자신을 지켜라,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그 한자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게 어디에서 이렇게 유래가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용약은 제가 방금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귀대환약신, 이게 이제 한자로 읽으면 귀대환약신, 그러니까 큰 어려움, 대환,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약신, 몸처럼. 그러니까 이 몸신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신체란 뜻보다는 귀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는 게 편합니다. 이 신이라는 말을 내 몸이 소중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귀대환 약신, 큰 어려움을 귀하게 여기기를 내 몸처럼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큰 어려움이 생겨도 그것을 내 몸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라, 이렇게 우리 문장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큰 어려움이 생기면 실망하고 낙담하고 움츠러들잖아요. 예. 근데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다음 하위 총용약경. 총용약경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이 뒷대목을 쭉 보면은 제가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는지 조금 이해가 갈 거예요.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위 총용약경. 뒤에 보시면 총위하. 그러니까 좋은 것도 위하, 내려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도 없어진다. 그러니까 좋은 일은 곧 사라지기 마련이다. 우리말 이렇게 옮겼어요. 그리고 득지약경, 실지약경. 그것을 얻어도 놀라고 그거를 잃어도 똑같이 놀랄 일이다. 그러니까 총이라는 것이 얻어도 좋고 잃어도 좋고 그게 그거다, 이런 얘기예요. 시의 총용약경. 이게 바로 총용약경의 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겨도 혹은 그것을 잃어도 똑같이 놀라고 긴장하라는 뜻이다. 그 다음에 하위 귀대환약신. 귀대환약신이라는 건 무슨 말인가? 뒤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소유 대환자. 나에게
큰 어려움이 생긴 것은 나에게 몸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소중한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해치는 일도 생긴다 이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게 허물어진 일도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유오유신 급오무신 오유하환. 나에게 몸이 없다면 어떻게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겠는가? 유오유신, 나가 몸이 있다. 그리고 오무신, 나에게 몸이 없다면 오유하환, 내가 어떻게 환을 갖겠는가? 직역하면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걸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요. 그러나 이제 고귀신위천하, 약가기천하, 에이신위천하, 약가탁천하. 그러니까 그러므로 귀신위천하, 자신의 몸처럼 천하를 귀하게 여긴다. 약가기천하, 천하를 버린다. 에이신위천하, 약가택천하, 천하를 맡길 수 있다. 그거를 우리말로 부드럽게 한 문장으로 이어보면, 그러므로 자신의 몸처럼 천하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자에게 천하를 맡길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한 문장으로 이걸 옮기게 된 겁니다. 이 청용약경을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기분이 좋고 나를 폄하하면 기분이 나쁘고, 그게 인지상정이죠. 뭐 단순히 그런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칭찬하든 비난을 하든 흔들림 없이 살아라,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는 여기 더 깊은 뜻이다 본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일을 해보시면 뭐 실적이 좋아지고 내가 이제 기획한 것이 성공을 하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례를 들어서 내가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이제 신이 났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재 발주를 그만큼 내서 잘 만들어서 품질 관리 잘 해서 납품을 해서 다 잘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때는 좋았는데 이 품질 관리 실패해서 다 반품이 돌아왔다. 그 회사 망하는 거예요. 나 망하는 거고. 그러니까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한 곳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대개 하수들은 좋은 일이 막 생기고 뭐 매출 올라가고 뭐 개발 성공하고 한 단계가 딱 정복이 되면 기뻐 날뛰어요. 굉장히 좋아하죠. 신나가지고 막 회식하자, 뭐 한턱 쏘고, 뭐 주식에 돈 좀 벌면은 그냥 바로 그냥 그 팔지도 않았는데 기분 좋아서 술 한잔 하고 누구한테 베풀고, 이 대개 이 하수들이 그렇게 삽니다. 근데 고수들은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일이 생겨도 침착해요. 더 조심하고. 왜 그러냐면, 야, 이거 내가 까딱 잘못하면 우리 회사 망할 수도 있다, 한 방에 날릴 수도 있다, 이걸 경험적으로 알아요. 좋은 일 뒤에 반드시 나쁜 일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긴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거꾸로 보면, 나한테 힘든 일이 생겼어요. 나는 연구소장을 하고 싶은데 옆에 사업부장으로 발령을 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 낙담을 하죠. 별별 번뇌를 다 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 나쁜 일이 지나가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를 내공이 있는 사람은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사전 위기 경영인데
네 번의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 사업이 퀀텀 점프를 그때마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위기를 맞이해서 쓰러지면 실패자가 되고 그게 내 무덤이 되는데, 그거를 내가 극복을 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업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고, 내 주기는 한 단계 인정을 받아 레벨업이 되고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위기를 대하는 고수들의 자세입니다. 비록 나에게 지금 당장은 안 좋은 일인 것처럼 보이는 일이 벌어지지만, 이게 다음에 다가올 나의 성장,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렇게 기뻐할 일도 아니고 실망할 일도 아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과 나쁜 일은 반복해서 무작위하게 나한테 생긴다. 그걸 뭐 어떤 사람 운명이라고도 얘기하고 사주라고 얘기도 하고 뭐 지역으로 풀기도 하고 뭐 온갖 방법을 해서 그걸 예측하려 하는데, 어찌 됐든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긴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청룡약경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이게 사업을 하면서 이런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아, 이 말이 그 말이구나. 단지 내가 누구한테 칭찬 좀 받았다고 기뻐하거나 비난 좀 받았다고 씩씩거리거나 그걸 경계하는 얘기가 아니라, 일하다 보면 살다 보면 좋은 일 생기고 나쁜 일 생기고 하는데 일희일비하지 말고 의연하고 굳건하게 버텨라. 이런 얘기로 저는 받아들였고 거기에 깊은 뜻을 느낀 거예요. 그게 지난번에 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어느 알렉산더 대왕인지 어느 서양의 그 대왕이 학자들한테 이 세상의 지혜를 다 모아와라 했더니, 뭐 술에 한 채 책으로 만들었더니, 야 이것도 읽기 싫어 책 한 권으로 만들어 봐라. 책 한 권도 읽기 싫어가지고, 야 이걸 한 문장으로 줄여봐 그랬더니 이 또한 지나가리다,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다. 그게 총용약경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겨도 곧 지나간다. 나쁜 일이 생겨도 위기가 와도 이거 곧 지나간다. 그러니까 의연하게 대처해라. 이게 서양에서는 한 문장으로 만든 인생 격언이에요. 대왕한테 바치는 학자들의 지혜를 총집합한 거예요. 그게 이 동양에서는 청룡약경이라고 저는 읽힙니다. 비슷하죠?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러니까 도덕경을 쭉 읽다 보면 이런 세계관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 노자의 자연관, 세계관, 인생관은 어떤 거냐면, 그냥 그러니까 네가 생각할 때 이게 선이고 악이고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너의 기준에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분류가 되는 거지. 천지불인. 이 하늘은 무심하다. 인자하지 않다. 아무 생각이 없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해가 쨍쨍 나고 단지 그냥 순환하는, 달도 차고 기울고 이렇게 순환하는 저건데, 사람이, 인간이 그걸 보고 희노애락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그런 가르침과 비슷해요.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생의 그 고와 락에 대한 얘기, 그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윤희로부터 벗어나는 거다 라는 가르침하고요 너무 비슷합니다. 고와 락이, 너무 고와 락이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고와 락이 휘둘리는 것이 바로 인생의 고다. 거기를 해탈하고 열반에 들어라. 그 가르침이요, 사실은 노자가 얘기한 청룡약경 가르침하고 도덕경에서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한 뉘앙스예요. 느낌이고. 뭔지 좀 감이 오세요? 그 예전에 회장님께서 본인의 그
좀 벤처 사업가로서의 그 라이프 스토리 이렇게 쭉 얘기해 주실 때, 예, 아, 제가 기억 정확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4.5기인가요? 거의 예, 굉장히 좀 정말 좋은 때가 왔다 싶으면 또 바로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위기가 오고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 왔던 그게 이제 회장님의 어쩌면은 벤처 사업가로서의 어떤 여정이었던 거는 잘 기억이 되는데요. 예, 이게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 총력 약경의 그 깨달음을 먼저 또 이렇게 얻으셨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더 와닿으신 것 같은데 제 질문은 예, 어쩌면은 회장님께서 이게 경험적으로 총력 약경을 이렇게 깨달으신 것도 있으셨을 것 같고 예, 또 나중에 이 도덕경을 보시니까 아 그래 이게 바로 내가 삶을 살아왔던 진리였구나라고 좀 후에 어쩌면은 아 이게 예. 그런 의미구나라고 깨달으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실은 이 어떤 게 먼저 더 회장님께서 이 도덕경의 총력 약경을 먼저 좀 이렇게 배우시고 그거를 예. 삶에서 이렇게 실천하신 여정이었는지 아니면 그거를 다 이렇게 삶에서 실천하고 나서 도덕경을 보니 아 이게 정말 사실이구나 이렇게 깨달으셨는지 그냥 갑자기 그런 게 좀 궁금해서요 한번 예. 여쭤봅니다. 제가 어느 분하고 친하게 지낸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땐 그분이 참 좋으신 분이고 존중도 하고 배려도 하고 성격도 좋으시고 좋은 사람이니까 친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나쁜 사람하고 친하게 지낼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질문은 그거와 똑같아요. 저 사람하고 친해서 좋은 거냐? 좋아서 친해진 거냐? 이런 질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도덕경에 이렇게 깊이 빠지게 된 거는 제가 30년 사업을 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깨닫고 느끼고, 근데 또 자신 없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이럴까? 뭐 이런 생각들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도덕경을 깊이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노자 이 사람이 나처럼 사업을 하면서 고생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세세하게 잘 표현을 했을까.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있던 그거를 너무 잘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도덕경의 말씀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저한테 더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훅 빠질 때는 어떤 거에 확 빠질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동질성을 느껴서 그런 거예요. 서로 이질적인 사람하고 친해질 수 있나요? 노력은 하겠지만 안 싸우려고 노력하는 거지 정말 좋아서 친하게 지내는 건 아닐 거예요. 정말 좋아서 친하다는 것은 뭐 서로 격이 없이 전화도 하고 번개도 치고 언제 봐도 즐겁고 뭐 그런 사람이 친한 사람인 거죠. 그거하고 우리가 비즈니스 관계로 만나가지고 폴라이트하게 얘기하고 예의 있게 얘기하고 그거는 좀 달라요. 그걸 우리가 결이 다르다. 저 사람은 나하고 결이 다르다. 저 사람은 나하고 결이 비슷하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예? 호불호란 게 있고. 그거는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기도 해요. 살면서 똑같이 살았지만 이 삶에 대해 느끼는 것도 어떻게 사람이 다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 다르죠. 근데 거기서 나하고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반가워요. 호기심도 생기죠. 아, 왜 그렇지? 저 사람 어떻게 인생을 살았기에 나하고 생각이 비슷하지? 사람관도 비슷하지? 인생관도 비슷하지? 가치관도 비슷하지? 심지어 정치관도 비슷하지? 이러면은 정말 호기심이 생기지 않으세요?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도 나하고 비슷한 처지였고 나하고 비슷한 경험을 했구나. 나하고 비슷한 걸 깨달았구나 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앞뒤가 없이 같이 있는 얘기 같아요. 예.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참 답하기가 좀 곤혹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청룡약경 이 대목의 질문 혹시 없으세요? 저는 뭐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공부 안 하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현재 회장님의 설명과 그다음에 여기 써 있는 문구를 보면서 느낀 거는 어쩌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나 나름대로 해석한 거죠. 저 나름대로 예, 해석하게 예, 예. 되면 그게 중요합니다. 자존감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뭐냐면 요즘 뭐 자존감을 너무 많이 키워줘가지고 이기적인 예, 예. 뭐
어린애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 네. 부분도 있지만은 네. 어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 뭐 한계 이런 것들을 사랑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면 그게 곧 남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이게 나한테는 하나의 삶이고 도움이 된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는, 즉 자존감이 높은 사람에게는 전화를 맡길 수 있다, 아니면 회사를 맡길 수 있다, 아니면 뭐 가정을 맡길 수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예, 예, 아주 이상입니다. 중요하게 잘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이 자존감이라는 게 이 나쁜 거냐 좋은 거냐 그런 관점에서 보지 말고 누구나 자존감 필요한 거죠. 자기 중심이 있어야죠. 자기 주장도 있어야 되고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잖아요. 그거를 인정을 하고 인간은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이 없다라고 거짓말하지 말고 위선 떨지 말고 나도 이기적이고 욕심이 있고 본능이 있고 욕망이 있고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지. 내가 불행한데 어떻게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겠어요. 내가 부자가 먼저 돼야 남도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자기는 부자도 아니면서 부자 욕이나 하면서 가난한 사람 도와야 한다 이런 얘기를 주구장창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바둑에서도 아생연후의 살타라고 하잖아요. 내가 먼저 살고 남의 집을 잡으러 가야지. 지 집도 못 살려놓고 남의 집 잡겠다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폭망하고 그게 바둑판에서도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생도 일도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자, 자본주의가 왜 사악해 보이고 나빠 보이는데 왜 인류를 이렇게 풍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줄까? 사회주의는 들어보면은 굉장히 좋은 얘기 같은데 결과는 왜 이렇게 나쁠까? 저는 본질적인 차이가 인간의 일인데 인간의 본성에 대한 관찰이 부족하다고 봐요. 인간의 본성을 잘 관찰해보고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그 토대 위에서 시스템과 제도가 마련돼야지. 그거 다 무시하고 우리 서로 봉사합시다. 서로를 위해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이런 구호만 외쳐봐야 그게 되더라는 거죠.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팍팍하니까 끝도 없이 그런 위선자들 선동가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얘기하고 표를 얻어서 하다가 또 나라 말아먹고 세상 망치고 많은 사람 불행에 빠뜨리고 그게 지금까지 우리 인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보면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정치관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예컨대 인간의 본성에 맞게 나의 욕망에 맞게 살아야지. 그런데 거기에서 노자의 도덕경이 얘기하는 것은 제가 무의자연을 방법론적 무의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너의 욕망을 채우고 갖고 싶고 그거를 부정하지 않고 인정을 해요, 노자는. 그런데 그걸 갖고 싶으면 버려라. 무의해라. 그래야 네가 원하는 것도 채워진다. 채우고 싶지 비워라. 이런 가르침이에요. 근데 불교는 조금 더 나가요. 거기서 다 부질없다. 다 부질없다. 다 버려라. 이렇게 조금 더 나가는 게 불교의 가르침, 시타르트의 가르침 같아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기 회장님 예. 여쭈는데요. 예. 사실은 반칙을 했는데 예. 읽지 말고 가야 되는데 궁금해서 한번 통독약격을 좀 읽고 들어왔거든요. 아니에요. 바지가 아닙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죠. 너무 이렇게 회장님 해석해 놓은 거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와닿아서 굉장히 참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왔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갑자기 이렇게 그런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 예. 그 사실은 노자의 무의자연이라는 사상 조금 전에 또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예. 이제 본인 가지고 있는 것도 부질없고 또 본인의 욕구를 인정하지만 또 그것도 버려야 되고 이런 것들 하잖아요. 예.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처세라든지 경영한다든지 이런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예. 거꾸로 보면 회장님 사업하시는데 그런 이론들이 외려 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내가 이거 해서 뭐하나 싶은 생각이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희 회사가 지난 3월 3일 날 30주년 그 행사를 했는데요. 그 책 제가 나눠 드렸어요. 예, 기회 되시면 그 뒤에 또 큰 글자로 도덕경이 있으니까요. 그 책자를 보시면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처음 20년 동안은 아등바등 살았어요. 사전 오기가 다 처음 20년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2010년에 나름대로 이제 글로벌 시장도 개척하고 이익도 몇백억 나고 회사에 한 뭐 1,000억 정도 현금도 생기고,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정말 20년을 전쟁터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산산에 한 번씩 위기가 닥쳐오고 죽다 살고. 근데 저는 맷집이 좀 강한 편이어서 살아남았어요. 2010년 들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업을 이렇게 해야지 사업을 어떻게 하겠냐. 내가 닥치고 창업하라고 이게 젊은 친구들한테 강연도 하고 다니는데, 나도 힘든데 이 창업을 하라고 내가 과연 얘기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왜 하는가?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좀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제가 얼마나 바보처럼 무지한 사람이냐면 20년을 두드려 맞고 난 뒤에 정신이 든 거예요. 내가 왜 두드려 맞고 있지? 내가 왜 두드려 맞고 있지? 창업을 할 때는 정말 내 인생을 바꾸고 싶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추월은커녕 점점점 뒤처지고 출발선이 더 늦었으니까 따라잡을 수가 없는데, 대기업 그만두고 중소기업 와서 그것도 아니다 싶어서 창업을 했어요. 그리고 죽기 살기로 20년을 살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추월했고 이제 훨씬 앞서가는 입장이 됐는데, 이제 친구들이, 내가 친구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이제 그런 그 관계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좀 편하게 사업도 잘하고 살 수 있을까?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2010년경에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가르침들이 잘못된 게 너무나 많구나. 예를 들어 한우물만 팔아, 양다리 걸치지 마라, 재벌들의 문어다리 경영은 나쁜 거다, 뭐 이런 근거 없는 선택과 집중을 해라. 이게 가만히 보니까 노예 철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센 놈이 힘없는 놈, 기득권자가 막 올라오려는 사람들한테 준 가르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약자 입장에서는 범죄를 저지르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다리 올라타는 게 답이에요. 근데 어느 누구도 교과서에서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인생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거짓말 하지 말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이런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유교 철학이랄까, 이런 것들이 잘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들여다보면 이게 그 왕조를 유지하고 기존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철학입니다. 가르침이고. 그래서 저는 유교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거기에 세뇌가 돼 있었던 거예요. 한우물만 팔아, 주구장창 내똑장 이거 하나로 그냥 전 세계 제패하고 그냥 저거 해야 네가 제대로 하는 거다. 그게 쉽나요? 이미 시스코 있고 노키아 있고 다 있는데, 화웨이 저렇게 정부 지원 받고 앞서가고 있는데, 응? 다산이 정부 지원 뭐 누가 해줍니까? 대기업들이 뭐 봐줍니까? 응? 대기업도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가격 후려치기 일상사인데, 저는 R&D 비용도 못 건져가지고 망할 뻔했는데 지멘스가 1,000억 투자해서 살아난 이력도 있어요. 외국의 대기업이 저를 알아봐 주더라고요. 이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야, 이게 맞는 얘기냐? 한우물을 팔아, 선택과 집중을 하라, 이게 맞는 얘기냐? 저 회의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을 하고 다시 정리를 한 거예요. 세계관을 다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가장 중요한 건 생존이잖아요. 번창하고 번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생존이잖아요. 생존에 가장 유리한 전략이 뭘까? 그 생각을 제가 내린 결론은 다각화, 그 다음에 다변화. 그러니까 아이템은 가능한 한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네트워크 장비만 하지 말고 자동차 부품도 하고 플랜트 드랍도 하고 소재 부품도 하고 B2C도 하고 이게 다각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한 방에 가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한 종류의 사업을 한다면 한 3, 4에 한 번씩 사이클을 겪을 거예요. 현대차 그룹이 자동차만 한다고 생각하면 아마 저와 똑같은 신세일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서로 받쳐주고 메꿔주면서 현대차 그룹은 큰 위기 없이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재벌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문어발 경영, 그걸 나쁘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처럼 시장이 작은 사회에서는 가장 최적의 생존 모델이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 다각화를 했고 한국 시장만 보지 말고 일본, 그 다음에 미국, 유럽 시장을 막 개척을 했어요. 다른 나라로 뛰어들었죠. 근데 그 글로벌 시장 개척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현대차도 그 우여곡절 다 겪고 국내에서 성공해서 해외로 나가서 지금은 해외 시장이 더 크잖아요. 그게 이제 성공의 어떤 그 길이더라는 거죠. 그걸 저는 20년 지내서야 깨달았어요. 최근에 우스운 얘기 다시 하나 하면 최근에 그 벤처 중에 우리 제조업으로 시작한 벤처는 재벌 대기업 제조업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다 그냥 못 올라갔어요. 재벌 대기업 계열로. 그 뭐 휴맥스 그렇고 다산 그렇고 주성 그렇고 다 그래요. 1세대 벤처들의 운명입니다. 그게. 대기업이 하던 제조업 따라하기 하다가 물론 IT 분야이긴 하지만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2세대 벤처는 어떤 데입니까? 네이버, 넥슨, NC소프트 뭐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게 인터넷 서비스 사업. 현대차, 삼성이 잘할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무주공산인 거를 그 친구들은 잘해서 대기업이 됐잖아요. 그죠? 시총이 현대차보다 더 많아지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한때는? 이제 황당하겠지만 기존 사업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게 2세대 벤처들이 인터넷 서비스 사업에 성공한 케이스예요. 불행히도 저는 1세대이기 때문에 그걸 못 탔어요. 3세대 벤처가 플랫폼 경제입니다. 지금 배민, 쿠팡 뭐 저게 뭔 사업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대기업이 됐잖아요. 이제 이렇게 변해 온 거거든요. 최근에 내가 카카오 사례를 들게요. 이 카카오 김문수 후배는 늦깎이로 이제 그 대기업이 반에 들어갔죠. 원래 네이버 이해지도 같이 동업하다가 뭐 좀 헤어지고 안 되고 절치부심하다가 카카오톡으로 성공을 했고 그걸 기반으로 지금 대기업이 됐잖아요. 지금 가장 급성장하고 잘 나가는 그 신생 벤처기업이 카카오그룹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네. 아마 현대차도 카카오그룹하고 손잡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파워풀한 거죠. 그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김범수 불러다 놓고 질책을 했어요. 아니 카카오는 그 나쁜 재벌 대기업 애들 문어발 경영도 나쁜데 너네는 보니까 지네발 경영이네. 재밌는 말이에요. 지네발 경영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제가 적어도 실소를 금치 못했어요. 기업가 정신이 뭔지 기업의 성장이 뭔지 일도 상식도 없는 사람이 함부로 그렇게 폄하하고 비판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카카오가 왜 급성장하겠어요? 그렇게 지네발 경영하면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하죠. 그 다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그거를 2010년에 겨우 깨달은 거예요. 아, 나도 이렇게 다각화하고 펼칠 때구나. 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아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요거에만 주구장창 매달리면 난 힘들어지는구나. 그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사업거리뿐만 아니라 친구지간도 그렇고, 거래처도 그렇고, 그렇지 않겠어요? 다다익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 선택과 집중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훌륭한 경영 철학이면 틀림이 없는데 여기서 조금 오판이 있어요. 이게 우리 사회에서 선택과 집중이 유행하게 된 시기, 대기업 경영자들이 많이 강조하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G그룹에서 재결치가 잘 나갈 때 얘기예요. 그 재결치가 위대한 경영자의 틀림이 없고 좋은 책을 많이 썼고 나도 그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 사업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였어요. 혹은 잘 나가는 대기업 경영자들한테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재결치가 주장한 게 뭐냐면 G에 와보니 G에 굉장히 많은 사업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수백 개의 사업부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거는 전 세계 1, 2등을 하고 어떤 거는 10위권에 있고 5등 하고 그 사람이 한 게 뭐냐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기치 하에서 1, 2등 빼놓고는 다 매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매각하니까 불평불만 많고 힘들었지만 그 사람들은 오히려 1, 2등 하는데 가서 행복하게 더 칭찬을 하더라. 처음에 원망했는데 좋다고 하더라. 서로 행복해지는 길이다. 그래서 다 정리하고 1, 2위권만 남겨놓고 그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G가 어떤 기업입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벤처그룹이에요. 그분들이 처음에 이것저것 사업을 엄청나게 시작을 하고 그 카카오만큼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이런 모든 것 자동차 업계도 엄청난 혁신을 일으킨 게 G예요. 굉장히 많은 사업 부분을 가지고 성공을 한 그러니까 재결치가 딱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버릴 건 버려야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로 좋은 위대한 기업이 되겠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그런 경영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기업을 경영하는 건 맞습니다. 그죠? 근데 벤처기업이 넷독장비 하나밖에 할 게 없는데 이걸 가지고 20년을 그 생고생을 하고 세계적 기업이 되라?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쉽지 않죠. 그죠? 생존을 해야 1위 기업으로도 갈 수 있는데 생존 자체가 흔들리니까요. 뭐 이런 깨달음들이에요. 아, 지금까지 내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던 이 사회의 가르침이 학교의 가르침이 우리 6.25에 기반한 이 노예 철학의 가르침이 내 인생에 내 사업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더라. 원래 저도 성격이 까칠한데 더 까칠해졌어요. 더 자신있게 이제 비판을 하고 그건 아니다. 그런 아까 얘기한 뭐 자존감을 얘기했는데 저는 뭐 자존감을 넘어서서 좀 그 견고한 어떤 자기 철학이 생긴 거죠. 비록 나만의 철학이지만. 그런 관점에서 이것들이 저한테 많은 가르침을 주더라는 겁니다. 나름대로의 해석을 덧붙여서 한글로 총용약경을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본인의 해석도 덧붙여주셔도 되고요. 감동을 하시면서 요 총용약경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나름대로의 그건 없을 것 같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똑같이 놀라고 긴장하라. 큰 어려움이 생겨도 그것을 내 몸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라. 총욕약경은 무슨 말인가? 좋은 일은 곧 사라지기 마련이다. 좋은 일이 생겨도 혹은 그것을 잃어도 똑같이 놀라고 긴장하라는 뜻이다. 희대약시는 무슨 말인가? 나에게 큰 어려움이 생긴 것은 나에게 몸이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몸이 없다면 어떻게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겠는가? 그러므로 자신의 몸처럼 천하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자에게 천하를 맡길 수가 있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이제 17장 태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할 텐데요. 도덕경 제17장 읽어보겠습니다. 태상, 부지, 유지, 기차, 친이, 예지, 기차, 외지, 기차, 모지, 신부조건, 유불신원, 유회, 기귀연, 공성사수, 백성계 위아자연.
가장 좋은 권력은 그 존재가 없는 듯한 것이다. 그 다음은 백성들에게 친밀함으로써 존중받는 것이고, 그 다음은 두려움으로, 그 다음은 업신여김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다. 군주의 신뢰가 부족하니 백성들의 불신이 생겨난다. 군주의 법령은 소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그리해야 공이 성사되고 일이 완수되어도 백성들은 자신이 스스로 그러했다고 말한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회장님 설명과 이어서 논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자가 이게 끊어익히를, 그러니까 그 저거 하실 때 메모하실 일 있으면 이렇게 슬러시로 한 문장 이렇게 긋는 것도 해놓으시면 나중에 보시기 편해요. 그러니까 태상 부지유지, 여기까지 한 문장이고, 기차 진이예지, 끊고 기차 의지, 끊고 기차 모지, 끊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요. 태상, 클 태자 높을 상자, 가장 크고 높은 것, 부지유지,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부지유지, 부지유지, 그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유지를 부지하는 것. 저는 그거를 이렇게 옮긴 거예요. 가장 좋은 권력은 그 존재가 없는 듯한 것이다. 의식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기차 친이예지. 그 다음 거는, 그 다음 번으로 좋은 거는 친이예지. 친하고 명예롭고. 그러니까 친하게 지나고 그러니까 명예를 받는 거. 저는 그거를 그 다음은 백성들에게 친밀함으로써 존중받는 것이고, 기차유지, 그 다음은 두려움으로, 기차 모지, 그 다음은 업신여김으로, 모욕하는 거로, 그 다음은 두려움으로, 그 다음은 업신여김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다. 이게 지금 권력의 질을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부하들을, 내 아랫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가장 하수가 막 무시하고 모욕하고 막 생피줘가면서 일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죠? 물론 이 중에는 없겠지만 가끔 있어요. 그게 제일 하수고, 그 다음에는 막 엄포를 놓는 거예요. 너 그러다 잘린다. 너 그러다 진짜 곤롱하는 수가 있어. 그렇게 하면서 막 그 협박을 하고 두려움으로써 내 말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리더십인데, 잘해주고, 그리고 그 부하들의 존경을 받고, 또 내가 잘해주고, 친하게 지내면서, 설득을 하면서 움직이게 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위에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네가, 상사가 없는 듯하게 하는 거, 간섭하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하는 거, 자율에 맡기는 거. 그렇게 하면 일이 안 되니까 자꾸 간섭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방법이 나오겠죠. 근데 가장 좋은 형태는 없는 듯한 거다.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하는 거. 그 리더십이 최상의 리더십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정치 권력이든 사내 권력이든 일하는 리더십이든 마찬가지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리더십 중에 최상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저는 솔선수범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시키지도 말고 스스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알아서 따라서 하게 하는 것. 남바원이 허튼 짓 하고 횡령하고 나쁜 짓 하고 그거 다 보는 눈이 있어요. 밑에서 다 따라합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가 저는 그거라고 보고 기존에 비판받는 많은 그룹들의 대부분의 문제가 저는 그거라고 봐요. 윗물은 흐린데 아랫물만 맑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팍팍해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이 읽어야 되는데도 그런 분들은 이런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 다음을 보면 신부조건, 유불신언. 그러니까 신이 부족하니까, 믿음이 부족하니까 불신이 있는 거다. 이게 제가 권력에 대한 얘기니까 이렇게 해석했어요. 군주의 신뢰가 부족하니 백성들의 불신이 생겨난다. 군주는 백성들이 불평불만한다고 막 매로 몰아치고 탄압하고 이러는데 그건 잘 생각해보면 왜 불신이 생겼겠냐. 네가 신뢰가 없으니까, 신뢰 없는 행동을 하니까 그런 거다. 굉장히 따끔한 말입니다. 의회. 기귀연. 기귀연. 그러니까 말이 귀한 거다.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말고 믿음직한 말을 하고. 그러니까 말 하나, 이걸 말로만 해석하는 건데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다스림에 대한 얘기니까 군주의 법령은 소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아랫사람들 앞에서. 공성사수 백성계의 아자연. 그러면은 공성, 사수, 공은 이루어지고 일은 완수가 된다. 백성계의, 백성 모든 사람들이 말하길 아자연. 내가 스스로 그래했다. 그러니까 그리해야 공이 성사되고 일이 완수되어도 백성들은 자신이 스스로 그러했다고 말한다. 왕이 잘해서도 아니고 시켜서도 아니고 내가 자율적으로 잘해서 일도 완수되고 공이 성사됐다. 이렇게 생각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공치사하지 말고 내가 있는 듯 없는 듯 해서 그렇게 된 거야 라는 잘난 척도 하지 말고 정말 이렇게 만들어야 이게 최상의 리더십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정말 꿈과 같은 얘기죠. 저는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일선에서 물러나고 CEO들한테 empowerment 다 시키고 절대 전화 안 하고 도와달라고 하면은 들어보고 도와주려고 하고 최소하려고 그래요. 저는 권력자니까 최소하려고. 전화도 안 해요. 저는 우리 식구들한테도 그래요. 전화 안 해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저는 꼰대고 존재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여러분들 그 꼰대 문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스스로 꼰대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꼰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꼰대가 아닌 거고 내가 꼰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꼰대인 거예요. 이게 정확히 도덕경적 세계관입니다. 근데 한마디에 대해 덧붙이자면 태산 같은 얘기 더 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비록 꼰대지만 꼰대 짓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꼰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꼰대는 존재 자체가 스트레스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상사면, 가장이면, 윗사람이면 항상 조심해야 할 게 아랫사람들한테는 내가 꼰대 짓을 해서 나쁜 짓을 해서 꼰대가 아니고 존재 자체가 꼰대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행동이 바뀝니다. 끊임없이 꼰대라는 생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잘해주고
북돋아주고 그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러고 꼰대로 모시려고 그러고 이게 진정한 태상이라는 거예요. 꼰대에 빗대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단지 꼰대 문화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조직 사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모인 집단에서는 항상 이런 서열관계, 권력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거기서 윗사람이 생각해야 될 최상의 덕목이고 리더십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꼰대 소리 안 듣고 정말 젊은 사람들 혹은 내 자식들 나한테 와서 막 놀러 오고 뭐 해달라 저 해달라 귀찮게 하지, 그냥 근엄하게 앉아있으면 자꾸 뭐 해라 저 해라 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간섭하면 자꾸 도망가요. 놀러 안 옵니다. 스스로 놀러 오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올 때마다 용돈 주고 잘해주고 뭐 하나 이렇게 바리바리 싸주고 뭐 이렇게 해야 불편해도 찾아오지. 근데 뭐 너 왜 빈손으로 왔어? 너 요새 좀 그런 거 같아 이런 잔소리나 하면 누가 찾아오겠어요? 여러분들이 나이 드시면서 이루어진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물론 뭐 여기 계신 분들 도덕경 공부할 정도 열정이면 노력하는 그런 자세면 그러지 않겠다고 저는 믿습니다만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대목이라는 거죠. 태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 너는 뭐 회장이니까 그렇고 야 내 윗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밑을 보세요. 내 위에 있는 사람보다 내 밑에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CEO들이 아이 회장님이나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너 또 밑에 애들한테 시달려봐. 네 위에는 나 한 사람이지만 너 밑에 수도 없이 많아. 좀 있으면 내 편 될걸? 네 이런 얘기를 해요. 조금 지나면 내 생각이 맞구나. 나는 오히려 이쪽 같이 생각해야겠구나 라고 깨달을걸.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들 끄덕끄덕해요. 왜냐면 시달리니까. 저는 리더십이라고 하면 요 태상 17장 이 대목이 굉장히 많은 걸 시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정말 아이디어한 겁니다. 현실에서 쉽지 않은 얘기죠. 현실에서는 저기 세 번째 기차, 친위 예지 이것도 참 실천하기 힘들죠. 그죠? 요게 이제 이 속세에서는 가장 높은 단계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도인이 되면 저 태상까지 가시라 이런 말씀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가정 생활을 하면서 하나의 예를 들자면 뭐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겠지만 가사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끔가다 이제 트러블이 나는데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방 청소를 한다 그러면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가 방 청소하는 거 도와줬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데 이제 집사람은 이제 뭐라고 하느냐, 아니 이거 왜 도와주는 거야? 똑같이 하는 일인데 왜 도와준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트러블이 자주 날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은 자기가 남을 뭐 도와준다 아니면 내가 내린다 뭐 이런 마음을 갖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 하면서 나는 베푼다 내지는 뭐 지지한다 뭐 가리킨다 뭐 이런 마음을 갖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사실 그런 것들을 다 없애가지고 진짜 공평하게 그리고 내지는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내가 알아서 이거는 그래 내일도 되고 내일도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너희들 마음속에 아니면 지금까지 살면서 얻어왔던 그리고 차곡차곡 쌓아왔던 어떤 습관 내지는 뭐 가치관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그거 바꾼다는 게 좀 하나씩 뭐 벗겨 나간다는 게 아직까지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튜브에 법륜 스님의 그 증문즉설이라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게 지금 이런 세속적인 사소한 것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법륜 스님이 설을 하시는 건데, 그분은 이제 불교긴 하신데 사실은 이런 세속적인 일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의 말씀은 노자 도덕경 수준입니다. 저 절간 속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저 산모퉁이에 정자 지어놓고 이 저작거리의 먼지를 보면서 이 사람이 먼지 피워서 저 얘기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라 저렇게 생각해라 좋은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는 게, 그 법륜 스님의 이 세속 일에 대한 그 설명은 노자의 도덕경과 너무 유사하다고 봐요. 물론 그분도 도덕경 읽으셨겠지만 그걸 좀 많이 들으시면 많이 도움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세상에 공평하다는 게 있을까요? 이 세상에 공정하다는 게 있을까요? 이 세상에 옳다는 게 있을까요? 그게 공정하다고 공평하다고 생각한 내 생각이 있는 거지 없습니다. 제가 갑자기 법륜 스님 수준이 돼버린 것 같은데 없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지금 나이 드신 거를 정말 축하하셔야 돼요. 지금 MZ세대는요 그 시비거리도 안 돼요. 그냥 쫓겨납니다. 안 살아요. 요즘 MZ세대에 우리가 맞춰야 한다고 저는 주장을 늘 하는데, 회사에서도 자꾸 기성세대는 MZ세대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저는 MZ세대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맞추는 것이 세대 간 갈등을 없애고 저거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세세한 내용들은 정말 구구절절한 내용들, 뭐 고부 간의 갈등, 자식 간의 갈등, 와이프와 갈등, 부부 간의 갈등, 뭐 수도 없이 많은, 옆에서 가만히 들으면 참 그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데 그런 얘기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그 증문즉설을 평소에 쭉 들으시면 정말 많은 가르침과 깨달음을 얻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저기 와이프분한테 존경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친히 예지까지는 갈 수 있어요, 노력하면. 근데 그 다음 단계 돌을 닦는 걸 한번 더 도인이 되는 거죠, 태상이 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거 진짜 참조해 보세요. 그런 시시콜콜한 얘기에 대해서 나는 그 가정생활도 안 해보고 고등학교 때도 절간에 산 분이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정말 신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가르침이 정확히 도덕경 수준입니다. 회장님, 저는 그 현대차 이제 입사한 지가 이제 11년째 됐는데요. 네. 처음에 현대차 입사했을 때 그 리더의 문화라고 할까요? 그 임원 문화가 되게 저는 두려운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예. 그 위에 있는 분들이 예. 카리스마 넘치시고 되게 뭔가 지시하셨을 때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할 수가 없고 거기에 왜 너가 토를 다냐 약간 이런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그 분위기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꼰대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뭐 특히 MZ세대들이 본인들이 정말 좀 여기 말씀 나온 것처럼 자신이 스스로 그러했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일의 주인이 되도록 주는 뭐 코칭 리더십이라든지 그러니까 친밀함을 넘어서서 정말 좀 굉장히 인파를 잘해서 직원 한 분 한 분이 다 좀 주도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야 어쩌면 그런 문화에서 또 새로운 혁신이나 기업의 성장 생동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 회장님께서 되게 그 존재가 없는 것이 아이디어하다라고 했지만 저는 실은 이런 지점까지 저희가 목표를 하고 그런 리더십 문화를 좀 만들어가야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뭐 저는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 혹시 MZ세대세요? 아이 저도 꼰대입니다. 요즘 그 MZ세대가요 그 어려운 삼성 현대 들어갔다가 그만두고 바로 나오는 케이스가 많아졌어요. 아마 그 대기업 그 인사 담당 임원들이 옛날에는 3년 내 퇴사율이 엄청 낮았는데
지금 굉장히 폭증해서 고민이 많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지금 MZ세대는 그런 꼬라지 못 봐요. 안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회사에서 그 조직 문화, 제가 꼰대짓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꼰대짓을 하는데 우리 꼰대들한테 꼰대짓을 어떤 꼰대짓을 하냐면, 내가 생각할 때 우리 회사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꼰대짓은 딱 하나인 것 같다. 그러니까 조직 문화를 좋게 만들어가는 거. 어떤 조직 문화가 좋을까? 이거는 내가 자네들한테 맡겨놓을 문제는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 같다 해서 하는 게 뭐냐면 세 가지를 해요. 꼰대 문화 척결, 가불 문화 척결. 회사 내에도 가불 관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별 문화 척결. 많은 분들이 성차별만 얘기하는데 그 성차별만 있겠어요. 지위차별, 나이차별, 별별 차별 다 있잖아요. 학력차별. 그거를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경험해보시면 알겠지만 뭐 공부 잘했다고 좋은 대학 나왔다고 일 잘합니까? 전혀 상관관계 없습니다. 저희 회사도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아마 뭐 미국에 일해보신 분이나 뭐 다른 일본이나 다른 유럽이나 선진사회에서 일해보신 분들, 공부하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거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자율적이잖아요. 내비도잖아요. 그죠? 근데 책임은 네가 져라 하잖아요. 옆에서 잔소리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을 아시잖아요. 우리 사회도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저는 뭐 MZ세대의 모습이 우리 미래엔 저렇게 바뀐다는 걸 우리한테 알려준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저들과 같이 재밌게 살아가려면 내가 변해야지. 응? 저들한테 내 문화에 적응하라고 얘기를 한다? 그게 바로 꼰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할 겸 이렇게 한번 좀 한글 뜻을 또 다시 한번 천천히 품위 있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상, 가장 좋은 권력은 그 존재가 없는 듯한 것이다. 그 다음은 백성들에게 친밀함으로써 존중받는 것이고, 그 다음은 두려움으로, 그 다음은 업신여김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다. 군주의 신뢰가 부족하니 백성들의 불신이 생겨난다. 군주의 법령은 소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그리해야 공이 성사되고 일이 완수되어도 백성들은 자신이 스스로 그러했다고 말한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해당 말씀이었고요. 다음 오늘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24장 기자 분립입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기자 분립, 과자 불행, 자연자 불명, 자시자 불창, 자불자 무공, 자강자 불자, 기재도야, 완례식체행, 불로고지, 고유도, 자불처. 본문들 볼까요? 같이 발언 오래 서 있지 못하고 황새 걸음으로는 멀리 가지 못한다. 스스로 잘난 척하는 자는 밟지 못하고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는 자는 빛나지 못한다. 스스로 뽐내는 자는 공이 없고 스스로 교만한 자는 어른이 될 수가 없다. 그런 행위들은 도에 있어서 뒷거기 음식이고 쓸데없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만물이 싫어하는 바이다. 그래서 도를 따르는 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회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분립도 많이 들어보셨죠? 사자성어로. 기자 분립, 과자 불행. 까치발로는 오래 서 있지 못하고 황새 걸음으로는 멀리 가지 못한다. 이건 제가 문장을 지어낸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야 잘 알아들을까. 그러니까 기자 분립. 그러니까 서 있는 자는 분립 설 수가 없고 서 있을 수가 없고, 과자 그러니까 과행, 그러니까 멀리 뛰는 자는 불행, 못 간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면 그게 오래 못 간다 그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자견자불명, 자시자불창, 자벌자무공, 자긍자불장. 그러니까 자견자불명, 그러니까 뭐뭐자는 불명, 자견자, 이 자현자, 이게 뭐 발현한다 할 때 현자 발음으로 나오죠.
스스로 드러내는 자는 불명, 박지 못하다. 그다음에 자시자 불창. 내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는 것, 그거는 불창, 빛나지 못한다. 창창하지 못한다. 자벌자무고, 스스로 뽐내는 자는 사실은 공이 없는 자다. 자긍자 불장, 스스로 긍지를 가지고 교만한 자는, 저는 교만으로 이제 더 해석을 했는데요, 불창, 오래 가지 못한다. 혹은 어른이 될 수가 없다. 스스로 잘난 척하는 자는 박지 못하고,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는 자는 빛나지 못한다. 스스로 뽐내는 자는 공이 없고, 스스로 교만한 자는 어른이 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옮긴 거예요. 그래서 도인이라면, 도를 닦는 사람이라면 자연하지 말고, 자시하지 말고, 자벌하지 말고, 자긍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잘난 척 나서지 말란 얘기입니다. 항상 뒤로 벌리고 겸손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제도야 완려식 최행. 기제도야, 그러니까 도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누구 왈할 때 여식 최행, 남은 음식, 그 다음에 쓸데없는 행동.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나쁘게 표현해서 찌꺼기 음식이고 쓸데없는 행동.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은 도에 있어서 찌꺼기 음식이고 쓸데없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있다. 근데 물혹 오지, 만물이 싫어하는 바이다. 고유도자 불처. 그래서 도가 있는 자는 불처,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그래서 도를 따르는 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만일 도를 따르길 원하고 따르고 싶다면 자연하지 말고, 자시하지 말고, 자벌하지 말고, 자긍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기자하지 말고, 과자하지 말라, 오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항상 몸을 낮추고 겸손해야 그게 도를 따르는 사람의 자세다. 이제 그런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뭐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 다리가장이 찢어진다. 그런 얘기도 있고. 이 내용은 쉬우니까 넘어가면 다음 장 한 장 더 하시죠. 하루에 그래도 4장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래도 또 저희 프로토콜상 한 번 더 이제 예. 한자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는데요. 네. 까치발로는 오래 서 있지 못하고 황새걸음으로 멀리 가지 못한다. 기자분리 얘기하겠습니다. 스스로 잘난 척하는 자는 밟지 못하고,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는 자는 빛나지 못한다. 스스로 뽐내는 자는 공이 없고, 스스로 교만한 자는 어른이 될 수 없다. 그런 행위들은 도에 있어서 찌꺼기 음식이고 쓸데없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만물이 싫어하는 바이다. 그래서 도를 따르는 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네, 다음은 제33장 지인자지입니다. 예. 네, 제33장 한번 낭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인자지, 자지자명 승인자유력, 자승자각, 지족자복, 강행자유지, 불실기소자고, 사이불망자수.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로우나 자신을 아는 자가 진정 현명한 자이다. 남을 이기는 자는 힘센 자이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진정 강한 자이다. 만족을 아는 자가 진정 부자이고, 실천하는 자가 진정 의지가 있는 자이다. 자신의 자리를 잃지 않고 지키는 자가 오래가고, 죽어서도 잊혀지지 않는 자가 진정 오래 사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예.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자 읽을 때 2글자씩 읽으면 안 돼요. 3글자 있고 한자 있고, 3글자 있고 한자 있고 해야 됩니다. 지인자 지, 자지자 명,
승인자, 유력. 그러니까 지인자, 사람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로우나 자지자, 명. 자기 자신을 아는 자가 명하다. 자신을 아는 자가 진정 현명한 자이다. 이 한자는 쉽죠? 그죠? 승인자, 유력. 그러니까 인이 이제 남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이기는 자가 유력, 힘이 센 자죠. 승인자, 유력. 자승자강. 근데 자기를 이기는 자, 자승자, 강. 자기를 이기는 자가 진정 강한 자이다. 지족자, 부. 만족을 아는 자는 부자다. 이런 얘기죠. 만족을 아는 자가 진정 부자이고, 강행자, 유지. 실천하는 자, 행동을 강행하는 자가 정말 뜻이 있는 자다. 실천하는 자가 진정 의지 있는 자이다. 불실기소자, 구. 사의불망자, 수. 이렇게 읽으시면 한자가 쉽게 해석이 돼요. 자리를 불실기소, 자기의 장소를 잃지 않는 자가 장구하게, 그러니까 오래 간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리를 잃지 않고 지키는 자가 오래 가고, 사의불망자, 수. 사의, 죽었으나 불망자, 잊혀지지 않는 자가 수, 오래 사는 것이다. 죽어서도 잊혀지지 않는 자가 진정 오래 사는 것이다. 현실에서 내가 100살, 120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한 족적을 남겨서 죽어서도 이름이 회귀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진정 오래 사는 것이다. 이 한자도 그렇게 어렵진 않죠. 조금 평이하고 쉽고 그런 거라, 이런 것부터 이제 직접 이 한자 말을 우리말 문정으로 바꿔보시면 이 도덕경의 한 장 한 장이 갖는 깊은 의미를 깨닫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냥 제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우리말만 반복해서 쭉 읽어도 마음이 가라앉고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좋은 우리 문장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그 표현도 보고 한자도 직접 내가 뜻 글자를 쳐다보면서 여러분이 나 같으면 이 문장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읽으면 훨씬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원하시면 그런 쪽으로 계속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부장님께서 그 자신을 아는 자가 진정 현명한 자이다, 이렇게 잘 해석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리더 육성할 때 제일 중요한 첫 걸음이 이제 자기인식이라고 해서 리더가 본인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리더가 될 것인지에 대한 본인의 어떤 리더십 철학,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서고, 그런 것들을 깊이 좀 스스로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회장님께서 본인께서 이제 자신을 안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부분을 또 주로 중요하게 또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사람들이 인간이나 세상을 보면서 갖는 생각이 항상 타자에 대한 관심과 타자에 대한 해석과 타자에 대한 의식이잖아요. 타자에 대한. 근데 그게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툼이 있고 논쟁이 벌어지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시시비비가 생기잖아요. 그죠?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똑같은 걸 보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한다면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목에서 참 심한 관점을 타자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나를 타자처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그게 지금 말씀하신 자기인식이고 자기인지고 그죠? 이런 그러니까 어떤 내 지적 호기심이나 관심을 밖으로만 향하지 말고 안으로도 한번 향해봐라는 거야. 그러면 그게 객관화가 되잖아요. 나를 타자를 보듯이 보면 그게 주관성을 벗어나서 객관성을 취득하게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런 객관성을 갖게 된다면 굉장히 서로 존중하고 배려를 하게 될 거고 상대의 생각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내 거와 비교도 해보고 굉장히 그 생산적인 토론이 논쟁이 아니라 생산적인 토론이 될 거라고 봐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을 하고 세상 탓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행복하려고 산다고 하잖아요. 거기엔 큰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그랬다 뭐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하는 것도 하지만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스스로 행복한 거, 나 스스로 자유롭고 행복하고 이렇게 사는 거. 근데 이제 남한테 피해를 끼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건데 그 워런 버핏한테 누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행복하다는 게 뭡니까? 그 행복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난 내가 하고 싶은 걸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싶은 걸 갖는 게 행복하다고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다 해보잖아요. 워런 버핏 정도면 내일 모레 100살인데 뭐 안 해보고 안 가져온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분한테 질문을 하니까 답이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더라. 그런 관계의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나는 행복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뭐 데이터 보고 주식 같이 산정하고 뭐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것보다 그분한테 찰리 먼거 같은 친구가 있겠죠. 내가 좋아하는데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찾아내고 그런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경지에 이르려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내가 얼마나 까칠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직선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두루뭉실한 사람인지, 나는 내 생각도 없는 사람인지, 누가 뭔 얘기해도 그냥 박수치고 옳다고 얘기할 사람인지, 조금만 결이 빗나가도 그건 아니지 라고 스탑하고 얘기할 사람인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남에 대해서만 잘 알려고 하지 말고 나는 그럼 어떤 사람인가 이걸 잘 알아야, 그걸 잘 알아야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고 좋은 친구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만 어울려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보기 싫은 사람도 보고 살아야 하는 게 현대 문명이잖아요. 조직 생활이고 잘 처신하시는데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와 이건 정말 노자의 지경이다, 경지에 이르렀구나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워런 버핏이 지난번 주주위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회장님, 저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예. 자신의 자리를 잃지 않고 지키는 자가 오래 가고, 여기에 조금만 부연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도 뭐 그렇게 깊이 연구를 하거나 생각을 해보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그 앞에 있는 글을 좀 잘 보면 그거 연관시켜서 한번 그걸 해석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생각만 있다고 해서 뜻이 있냐, 그게 아니다. 그 생각을 실천해야 한다. 실천하는 자가 진정 의지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앞에도 보면 많이 가진 자가 부자라는 얘기를 안 하고
많든 적든 만족할 줄 아는 자가 부자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느낌이 오시죠? 많이 갖는 게 부자예요. 그 앞에는 이제 자신을 이긴 자가 진정 강하다는 얘기인데, 자, 그거를 보고 불실기소자 9.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자리, 현재 내 위치, 내 자리를 잃지 않고 지키는 자, 그런 자가 오래 간다, 오래 버틴다, 오래 산다, 이런 뜻 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자리를 자꾸 뺏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있는 자리가 남의 자리를 비교하지 말고, 내가 있는 자리가 아까 그 지족자 부처럼 내가 있는 자리가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해야 내가 이 자리를 지키는 거지. 내가 있는 자리는 비교해 보니까 별로 좋은 자리 아니고, 그러니까 얼른 저쪽으로 가야겠다, 뭐 이런 조바심에 일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언젠가 때가 되면 저쪽으로 내가 가게 될 거고, 세상 또 순환하면서 바뀌는 거니까 그 흐름에 맡겨서 자연스럽게 자리도 옮겨가고 자리도 바꾸고 승진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내가 안 잘리고 오래 간다.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지족자 부, 불실기소자 9, 지족자 부, 강행자 유지, 불실기소자 9. 느낌이 오시지 않으세요? 대충 그런 뜻일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느낌 어떨지, 다른 분은 또 어떻게 해석할지. 그래서 도덕경에 대한 해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네, 시간- 되었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 읽고 끝내시죠 뭐. 네, 오늘은 이제 열심히 살려서